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 경제 분야 질의에선 현 정부의 부동산과 경제 정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 2차 경선에 진출할 대선 예비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서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부각하며 윤 전 총장을 연일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발사주가 아닌 박지원 게이트라며 박지원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대선 전국을 강타한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과 달아오른 여야의 대선 경선 레이스, 관전 포인트와 향후 변수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생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는데요. 코로나 상생 지원금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 심화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세금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 중인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형평성 이의 제기가 폭주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에 인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출입니다. 1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지출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 상황이나 코로나 피해 상황이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정부가 그래도 재정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2년간의 추경을 6번 했는데 저는 6번 한 것도 이제까지 거의 역사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홍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도 급속 하락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다든지 기업을 규제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함으로써 결국은 업종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예민했기 때문에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투자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최근에 우리 경제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드물게 여러 가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도 이렇게 유례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 코로나 이전 상태 벌써 다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뜨는 게 폭망한 경제에서 어떻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린 탓이 크고 공급이 유발할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건의 등장인물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홍준표 후보 측 인사, 추미애 후보까지 등장하면서 여야에 이어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정조준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박 원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장에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석열 후보의 관여 여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보도된 대검의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의혹은 윤 후보의 검찰 사유화가 드러난 것이라며 고발 사건에도 윤 후보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가족과 측근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런 후보가 과거에 있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억지로 까는 억가가 아니라 스스로 까는 습가 후보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장 제보사주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놓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선 자칫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제보자 조성은 씨의 빈번한 인터뷰와 그 과정에서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후보가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청와대 비호 세력 관련 발언이 논란을 낳으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보사주 의혹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통신선을 다시 끊는 급박한 시기에 박 원장은 조성은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버젓이 SNS에 노출됐습니다. 국정원을 항의 방문한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원장의 정치 공갈 협박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 유리하다는 발언은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야당 정치인을 겁박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오늘 박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여야에 대해 동일한 수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박 원장을 즉각 피의자로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보자와 박 원장 오찬에 홍준표 캠프 측 인사가 동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 후보는 윤 캠프 측에 한 번만 더 자신의 캠프를 음해하면 각오하라고 경고하면서 당내 대선 주자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분과별로 최종 보고를 받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는 제왕적 대통령제 해결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와 경제, 사회 분과별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했습니다. 제언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 분과는 여야가 조속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안과 헌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분과는 현행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와 의회 선거제도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비례성이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총리 국회 추천제와 장관 임명 국회 동의제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특위는 이른 시일 내 여야 합의로 권력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권 말기의 개헌, 특히 선거를 앞둔 개헌은 어떠한 순수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권용으로, 정략적으로, 선거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 경제분과는 자산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장 직속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관계 법안 중에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제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분과는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과 복지, 혁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합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는 오늘 분과별로 최종 보고된 제언을 국회의원과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가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배우자가 창원 부시장직에 지원한 사실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은 게 논란이 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두고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공정한 재판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젠더법 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경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판사 시절 창원 정무부시장직에 지원해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오해 소지가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직서가 제출된 거를 알고 수리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정무부시장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 인식 못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문제된다는 생각은 아직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해요? 저는 아직도 그 자리가 정치인의 자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항소심을 변호한 걸 두고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오 후보자는 변론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고 남편에게 변호사 사임계 제출을 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편의 영역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민등록 관계상 배우자와 동거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오 후보자는 부부 법관이라 주말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 같이 동거한 기간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법관 증언과 별도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노동재판부, 파산재판, 기업, 국제상사, 회사 재판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성 있게 심도 있게 처리할 수가 없다. 대법원은 최고의 법률 해석 법원으로서 정책 법원의 역할을 상실할 정도의 어떤 해치는 안 된다. 하나와 어떤 중간 단계의 상고법원을 만들므로써 사실상 사심제가 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가? 국민들에게 좀 더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 않나. 야당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여당은 유사시 사법부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질지 묻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며 반박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으로 지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 광주고법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됐습니다. 이 후보는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쳤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수 있을지 다음 주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예비 경선 진출자 8명을 가려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의원 이낙연 사직의 건은 총 투표수 209표 중 가 151표, 부 42표, 기권 1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내년 대선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신상 발언에서 지역구 주민과 보좌진에게 죄송하지만 꽤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을 던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대 승부처가 될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로 배수진을 치면서 경선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30%가 몰려있고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차 슈퍼위크에서 과반을 달성한 이재명 후보는 캠프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 호남 지역을 방문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섭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세균 전 후보 지지표의 향방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될 사람을 찍어달라, 이낙연 후보 측은 돼야 할 사람을 찍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통해 11명의 대선 예비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책임 당원과 일반 국민 각 2,000명씩 여론조사를 진행해 당원 20%, 일반 국민 80%를 반영했고 선거법에 따라 지지율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2차 예비 경선에 진출했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다음 대선에 승리해서 새로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대의를 위해서 조그만 소위는 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모양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셔서 윤 후보는 컷오프 통과에 대해 자신이 가장 확실한 대선 승리 카드라고 강조했고 홍준표 후보는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원래 하던 대로 경선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첫 TV 토론을 시작으로 6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당원 30%, 일반 국민 70%를 반영해 다음 달 8일 본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낼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 선제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등 이번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들의 도움으로 당선됐다고 발언한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도를 넘은 발언은 대선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사과와 조속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충북 지역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충북대 앞에서 직접 청년당원 모집 활동을 한 데 이어 충북 지역 대학생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후 청주 전통시장을 찾아 물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 대표는 시장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 내년 대선에서 꼭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하진 파음이 주한 이집트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이집트는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룩소르 하이뎀 철도 현대화 사업과 4차 산업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의장은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군 인권보호관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맞아 8개국 15명의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은 선언문에서 국제사회가 여성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여야 대선 경선 상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은 1차 슈퍼위크를 이제 마친 상황인데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방이 더욱 이제 본격화되고 있네요. 네. 특히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놓고 어제
TV 토론 안에서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2위 주자 이낙연 후보가 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 공약 정책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뤘고요. 특히 1대1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놓고 1, 2위 주자들이 맞붙었습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내용을 짚어보면 연 1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건데요. 한 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서 임기 내 최소 4회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다 19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에게는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건데 이낙연 후보는 이 재원 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이낙연 후보의 정의관념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기본소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본소득 공방은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축소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어제 두 후보 간 TV 토론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샐러리맨들의 불만이 있어요. 우리 샐러리맨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경우가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월에 보너스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일부 이게 계속 늘어나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 외에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놓고도 두 후보가 또 충돌을 했네요. 네, 이재명 후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이 경기지사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정책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20개가 넘는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이 일산대교는 유료 도로인데요. 2008년 민간 자본으로 개통된 뒤 소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1,200원의 요금을 걷고 있는데 이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무료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결국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운영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두 후보가 논쟁을 벌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소 수익 보장도 해주면서 세금으로 자기들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비용을 받아가고 손해났다면서 세금으로 떼우고 통행료 올리고 지금 김포 근처에 있는 그 일산대교도 같은 문제 아닐까요? 국민연금을 갑자기 악마처럼 몰고 갔다 하는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상대 측을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경우에는 성남시장 이제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현재 이제 의혹이 이제 불거진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거론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은 없었네요. 네, 이재명 후보 이 대장지구 의혹이 불거지자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간 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이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공모 절차와 인허가도 적법했다. 이렇게 적극 대응했고요. 오늘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수사를 요구하는데 자신도 수사에 100% 찬성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는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료 변론이나 보훈 인사, 형수 욕설 논란 등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선 경선 경쟁 후보들이 날석에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어제 TV 토론에서는 이 대장지구 의혹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의 경우 이 충청권 경선 후 네거티브 공방 중단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무래도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이냐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 논란이 앞으로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검증 필요성은 제기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과반을 넘겨야 하는 경선 과정에서 또다시 악재를 마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부분도 주목되는데 우선은 수사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야권의 대선 경선판을 이제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이번에는 그 여당에도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어제 추미애 이낙연 두 후보가 손준성 검사 문제를 놓고 또 정면 충돌을 했어요.
네, 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이 손준성 검사, 민주당은 이 손 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러니 윤 전 총장이 고발장 작성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오히려 이 손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의 검찰 인사를 통해 들어왔다며 추 장관과 이 가깝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검사가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된 데에는 추 후보가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제청한 인사에 따랐고 이후에도 유임된 게 맞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자신이 제청한 건 맞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강하게 손 검사의 유임을 원해서 이뤄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추미애 이낙연 후보도 맞붙었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왜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임명했느냐, 문제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했어야 했다. 이렇게 추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고요.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뿐 아니라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세력이 있다고 응수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이낙연 후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네.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발견했다면 바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랬어야 합니다. 누구의 로비였는지 모르지만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또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네, 이 추미애 후보의 발언으로 이 손준성 검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에 임명되고 유임된 과정에 윤석열 후보와 민주당, 청와대 모두 이 배후 물망에 오르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논란은 결국 야권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까지 불씨가 튀면서 이 여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여야 대선 경선 쟁점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장재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5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고발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한층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 지금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역시도 고발사주와 정치 공작 사이에서 팽팽히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의혹이 정치 공작이라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2.3%, 비공감이라는 응답은 43.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이 의혹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역과 세대별 그리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먼저 정치 공작이 아니다라는 응답은 호남 지역 그리고 연령대에선 40대, 여당 지지층에서 다수였던 것으로 집계된 반면에 영남 지역 그리고 연령대에선 60대 이상, 야당 지지층에선 정치 공작이 맞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이제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두 프레임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이 진보와 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에 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불필요한 정치 공방까지 불러일으킨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준석의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한창인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당 의원들을 향해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차기 대선 필승 전략이 MZ세대로 통칭되는 2030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만큼 청년층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실제로는 내일이 선거라고 한다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후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멀어지는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후보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에 관심을 끌만한 아젠다는 하나도 제시한 것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20대, 30대가 투표장에 나가는 동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저희가 아젠다 발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당내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당 구성원들의 멘탈을 다잡기 위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38에서 42%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3, 4% 정도 낮은 경향성이 있다며 2012년 대선 때보다 표가 잘 나올지 아직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당이 집중해야 할 전략으로 2030 세대의 투표율 제고,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2030의 지지율이 뚜렷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은 점을 간과해선 안 될 뿐더러 2030 세대는 현재 투표를 할까 말까와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말까 단계의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선 2030 세대가 투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아젠다를 발굴해야 한다. 우리 당의 최종 후보는 누가 되든 2030 세대를 구름대처럼 몰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MZ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현재 젊은 세대들을 유인할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을 청년층 투표율 견인책은 과연 무엇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최진봉, 장성철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정원 배우설에 발끈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내가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어떤 더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두 분은 요 형국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예, 박 원장은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된 사건을 이제 거론을 했거든요. 본인이 그걸 최초로 폭로를 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윤대진 지금 검사 같은 경우가 지금 윤 검찰총장하고 대의원 소윤할 정도로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아마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얘기하게 되면 윤 후보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으로 보면 이제 윤우진 전 용산세무장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이런 부분들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기를 엮어서 본인이 피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계속하면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우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의원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다 살펴보고 정보를 다 취합해 봤는데 결국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하는 행위가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를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입 다물어. 나 공격하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호랑이 꼬리야. 밟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국정원장이 지금 대선 과정 중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요, 국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원장 사퇴해야 될 건이다라고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에 갔고 이것도 다 대입입니다. 조성은 씨 페북에 보면요, 국정원장이 어디서 밥을 먹고 언제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국정원장으로서 처신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러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기에 이제 앞서서 그 대선 개입과 또 유력 후보에 대한 협박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전면에 직접 뭐 등장을 해서 이번 의혹에 대한 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의혹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가 수사를 밝혀서 제가 뭐 결백하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래야지 화가 난다고 기자들 전화하면 기자들 전화 다 받아가지고 윤석열 그러면 안 돼. 뭐 나랑 술 먹었는데 내가 다 불 거야. 이런 식의 협박하는 거는요. 국정원장 저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이런 국정원장 봤습니까?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뭐 과거에 뭐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민정수석 할 때 했던 거 얘기 내가 다 알아. 나 입 열면은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원세훈 국정원장 가만히 뒀겠냐고요.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해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뭐 국정원장이 직접 뭐 등장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동의하는,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동의하는 부분은 국정원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 어떤 선거 관련된 이슈에서 일정 부분 국정원장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개입이란 말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하더라도 네. 직접 나서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본인의 의사만 밝히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개입한 거 없고 그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이게 무슨 공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국정원장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자리 중에도 중요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린 인물이 또 있는데요.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홍준표 캠프 관계자가 제3자로 동석했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에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의혹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참 좀 해프닝 같은 건데 윤석열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 쪽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참석했다더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전달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장에다가 제3의 인물을 넣은 건데 홍준표 캠프의 당사자, 참석했던 당사자는 나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증명서까지 다 냈어요.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그랬냐, 사과해라, 책임져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뭐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없으면 없는 일로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캠프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아니 뭐 저희가 홍준표 쪽에 누가 뭐 참석했다라고 지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소문이 있으니 공수처에서 그냥 조사 한번 해달라는 차원에서 그냥 제3자를 우리가 같이 고발 고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였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문과 기자들의 어떤 내용 전달만 갖고 야권 대선 후보들끼리 이렇게 갈등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과연 경선에 도움이 될까? 시너지 효과가 날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절대 안 나죠. 근데 사실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지금 민주당의 경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도 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경선을 시작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고 홍준표 후보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물고 늘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야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 토론에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될 거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제 뭐 그 고소 사주 얘기 이 얘기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서로 간의 공방이 계속 오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예, 내일 이제 1차 토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두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 뭐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불똥이 또 청와대까지 이제 좀 튄 모양새인데요. 어제 이제 그 여당의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한테 손준성 검사 유임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 추 후보는 청와대 안에도 유임의 엄호 세력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상황이 이제 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이 두 분의 토론회가 이런 발언을 하신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손준성 검사, 물론 손준성 검사는 본인이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만들지도 않았고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나와 봐야 되겠죠. 증거를 가지고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밝혀지겠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여당은 손준성 검사하고 윤 후보하고 연관성을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지금 추미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윤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저는 손준성 검사가 그걸 만들었는지 안 만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에게 그런 고소장이 만들어져서 전달된 것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손준성 검사가 거기 개입된지 안 된지는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없고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연관성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는 봐라 손준성 검사하고 난 관계없다. 나는 개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얘기하고 공격했던 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결코 두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참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3위로 치고 올라온 거에 대한 뭐 좀 일종의 견제 의미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분이 더 치열하게 싸워서 이 사실이 정확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3단 논법이에요.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유임을 요구했다. 강하게 요구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와 당에서도 유임해달라고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와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편이냐? 같은 손준성 검사를 유임시켜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논법이 좀 성립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번 TV 토론 때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경선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또 다른 악재가 터졌는데요.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이거 배임 의혹으로까지 변질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본선 가서 두고두고 이재명 지사에게 덫이 될 거예요. 두 가지 큰 의혹이 있어요. 하나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민간인들이 4천억을 벌었어요. 이게 1000배 이상 벌은 거예요. 이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혹은 뭐냐면 이 투자한 7명이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냥 SK증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제 아무도 자신들이 7명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4천억이나 벌어갔어요. 공공개발을 하면 그 이익은 공적인 기관과 아니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공적 개발을 해서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이러한 민간인들에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지사도 수사받는 거 좋습니다. 100% 동의했거든요. 이거는 공수처에서 하루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게 그 공적인 즉 그 공공 이익을 5천억 이상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성남시는 인허가 과정만 개입을 했지 개발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100%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 수장 말처럼 만약 필요하다면 의혹이 많으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내서 명명백백함을 밝히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사퇴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빨리 처리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벌써부터 정치 1번지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가 대선과 맞물려서 이제 뭐 그 후보들까지 지금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평으로 여당에서 임종석, 추미애, 야당에서 이제 최재형, 나경원
이준석 대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고 또 지금까지 어느 한 당이 예컨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재 특별히 뭐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이제 원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본인이 나와서 원내로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래야 이제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여당 의원이 갖고 있던 의석을 야당이 뺏기는 것은 상당히 좀 불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추미애,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물론 전제가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경선에서 결국 떨어진다는 전제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경우에 거물급을 내보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대선도 사실은 이제 거물급이 붙는 거지만 이 종로에서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것도 상당히 조명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으로 거물급이라고 하는 분들이 1대1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주된 관심인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전화해서 종로 비어있다는데 거기 상징성 있으니까 당대표니까 한번 출마해봐.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 노원 지켜야지 내가 뭘 거기를 가요? 라고 했는데 지난 주말 이후로 친한 사람한테는 전화해서 내가 종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많은데 내년 3월 9일 일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11월 5일 날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당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대선 후보가 당대표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 당대표가 그 대선 후보가 나 이준석 당대표 이거 종로 나가는 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러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뽑히는 대선 후보에 따라서도 여기에 공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제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이제 깜깜이 방식이라서 누가 1위를 했는지는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서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선두는 누가 그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딱 보는 사람이 5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정호원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한교 사무총장하고 기조국에 있는 실무자 2명하고 여론조사 팀장하고 딱 5명만 봤대요. 선거관리위원들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새 나와요. 추측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겼네, 저 사람이 이겼네 그러는데 그냥 여론조사대로 보면은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되게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밝혀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흘러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또 선거법상 밝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장 교수 말처럼 기본적으로 박빙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이제 여론조사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이번 결과도 거의 비슷했을 거다. 누가 1위하고 2위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홍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이걸 뒤집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별 차이 없이 거의 근소한 차이로 1, 2등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야당에서는 8명의 주자들이 이제 확정이 됐고 2차 컷오프 때까지 이제 6번의 TV 토론이 이제 펼쳐지나요? 내일 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는데 내일 토론의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네, 홍 후보가 윤 후보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그게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홍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를 가능한 한 이제 끌어낸다는 표현을 좀 제가 쓰긴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토론을 염두하는 듯한 발언들을 여러 번 했어요. 토론에서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10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전략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대결보다는요, 이런 이제 그 고소장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장모나 이런 가족 관련된 의혹 이런 부분들을 계속 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 후보로 하여금 또 욱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만들거나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전 포인트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좀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카메라 앞에서 다른 쟁쟁한 후보들의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도 그것이 잘 자연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더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시너지가 있는 그런 TV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뉴스앤 이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전국을 강타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쟁점 그리고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